오. 이 전부 다요? 그냥 다인데요, 그 유럽? 유럽 다네요, 진짜.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권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딜일까요? 여러 나라 중. 신성 로마 제국? 그렇죠. 바로 오늘날 이제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작게는 300, 많을 때는 무려 1800개의 크고 작은 제후국, 공국, 도시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정치, 문화, 민족이 다 다른 집단을 하나로 묶은 연합체와 같은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성 로마 제국을 묶어주는 게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예. 근데 로마 가톨릭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이게 다 찢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종교적 통일성이 흔들리면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제국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의 토대를 이루었던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다름 아닌 신성 로마 제국 내부에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신성 로마 제국 내 비텐베르크의 성직자 출신인 마르틴 루터가 면벌부를 판매하는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개혁 운동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 교수님, 그럼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의 변화가 있나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루터 사상에 동조하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여태까지 이제 유일한 종교였던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의구심도 점점 커지게 되고요. 개신교가 생기는군요. 그리고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또 다른 이름이 로마의 젖소라고 불렸거든요. 로마 교회가 가장 많은 수입원을 확보하는 짜내는 곳이라고. 짜낸다. 그만큼 교회 세금을 담당하던 제후들 중에 상당수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결국 이 루터의 사상은 루터파 교회라고 하는 독자적인 교회 세력으로 분열해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지핀 이 종교개혁의 열기가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벗어난 이제 신교를 탄생시켰는데요. 이때 유럽의 신교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혹시 누군지? 칼뱅? 예, 장 깔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 칼뱅파와 루터파의 어떤 주장의 차이가 있나요? 굳이 차이점이라고 하면 루터파는 성경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칼뱅파는 구원 여부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예정설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 중에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아마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이 장로교회의 출발점이 바로 이 칼뱅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만 유일했던 유럽의 종교 구도에 이제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 약간 물 북부 들었는데요. 남부로 많이 나뉘었나 보네요. 네. 자,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신성 로마 제국의 비텐베르크 북쪽으로는 이제 루터파가 대세를 이루게 되고요. 신교 중에서도 이제 상업이 발전했던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네덜란드 등지에서는 이제 칼뱅파가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듯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신교는 이제 각 민족 그리고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교리 역시 이제 여러 갈래로 이제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유럽에 전파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종교로 묶여 있다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된 유럽 사회는 이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왜? 뭐지? 결국 종교 분열은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편 한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교를 지지하는 편으로 갈라서게 되고 이 둘 사이에 이제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서로의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서로를 비판하고 비방했는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굳이 비판을 해 서로. 자, 이 그림은 이제 악마의 형상을 한 인물이 이제 악기를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누구지? 이 얼굴의 주인공
바로 로마 카톨릭을 비판했던 루터의 얼굴입니다. 즉 악마가 루터의 귀에다 조종하고 있다는. 하는 거고 이제 입에서 나와야 되는 소리인데 이제 코에서 인류에게 해로운 소리가 이제 들려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묘사한 그림이죠. 기존의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림처럼 악마가 루터를 조종하고 있다라고 비방하게 됩니다. 이번엔 좀 다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보면 당나귀, 그다음에 상반신은 여성이고 그다음에 하반신은 새인데 한쪽 발은 닭발이고 한쪽 발은 또 말발인지 굽이 달려 있는 그런 발을 갖고 있습니다. 팔도 그래요. 팔도 한쪽 팔은 코끼리 코야. 그러네. 그렇죠. 자, 이 기괴한 인물 대체 누구를 묘사한 걸까요? 칼뱅 아닐까요? 그럼 반대로? 반대니까 바로 교황. 아, 즉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인 교황을 괴물로서 묘사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악마의 집단이다라고 와. 비방했던 것입니다. 진짜 수위가 세다. 자,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정식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교황의 풍자화에서 교황의 상반신을 여성으로 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지원 씨. 젖소로 표현한 거죠. 젖소. 짜조. 그러니까 항상 기대를 저버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진짜 기발하세요. 아니 아니 근데 본인이 젖소였다면서요. 본인이 졌으면 본인이 짜주겠죠. 근데 저 사람은 짠 거를 먹는 사람이잖아. 자, 많이 근접했습니다.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 정답. 네, 혜성 씨. 교황이 네. 그 당시에 예. 여성을 많이 좋아하기로 소문이 난 거예요. 교황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근데 되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뭐 있지. 루머가 있었다든지 그거를 좀 비꼬기 위해서. 혜성 씨 정답. 이게 진짜 맞아? 자, 상반신을 여성의 몸으로 그린 이유는 실제로 이 시기 교황들이 이제 여성 문제가 많은 교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몸을 탐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묘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부 교황과 성직자는 뭐 애인을 두거나 사생아를 낳는 등 이 성적 스캔들이 이제 끊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성직자의 행태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홍교 와. 세력이 교황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배포했던 것입니다. 와 대박이다. 아 이건 좀 어... 교수님 종교 갈등이 단순히 비방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땠나요? 그렇죠. 종교 갈등은 곧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신교파 사이의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예컨대 당시 영국에서는 신교를 아예 이단으로 규정하고 신교도들을 이제 교수형과 화형에 처한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목숨을 잃은 영국 신교도들이 거의 수백 명에 달한다라고 전해집니다. 와. 반면 다른 곳에서는 이제 신교도들이 반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 성직자를 이제 구타하고 위협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파괴하고 방화하는 등 폭력 사태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런 갈등이 가장 심했던 곳이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공통 분모가 사라지자 종교로 대립하면서 이제 분열될 위기가 이제 가시화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씨, 이 종교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있다면서요? 아, 이건 아마도 여러분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이때 본격적으로 많이 일어난 게 바로 마녀 사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서로 고발하면서 죽이고 악화되면서 정말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만 마녀 사냥으로 거의 목숨을 잃은 사람은 거의 한 2만 5천 명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더 이상의 이제 분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1555년에 제국 내의 로마 카톨릭 세력과 그다음에 신교 세력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현재 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라는 곳이고 이곳에서 종교 화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는 신성 로마 제국 내의 로마 카톨릭 세력 그리고 신교 세력 간의 종교에 관해서 평화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아, 아 진짜. 여기서 나온 원칙이 라틴어로
에규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 의역을 하면 주민들은 자신의 영주의 종교를 따른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또 희한하네. 그거. 한마디로 제후들끼리 종교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셈인데요. 그런데 뭐야? 이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 이후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그래서 종교 갈등으로 인한 일촉즉발의 기운이 다시 감돌게 됩니다. 에?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 카톨릭을 믿는 제후국가 자유도시 그리고 신교 안에서도 여러 계파로 나뉘면서 종교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선제후국들이란 곳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세습이 아니라 선출하는데 이때 이 선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총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선제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곳의 지배자들이 바로 이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7선제후의 구성은 마인츠, 트리어, 그리고 쾰른, 오늘날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한 이제 작센, 다음에 베를린을 포함하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하이델베르크를 주도로 삼고 있는 팔츠, 그다음에 지금의 체코에 해당하는 보헤미아? 보헤미아. 이 선제후국들 가운데서 특히 종교 갈등이 치열한 곳이 있었는데 선제후국 중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곳 바로 보헤미아 왕국입니다. 저기 크네 네. 사이즈가. 그래서 근데 왜 보헤미아에서 특히 갈등이 좀 심각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잠시 보헤미아 왕국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보헤미아는 선제국들 중에서 유일한 왕국이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공국이기도 하고 게다가 보헤미아는 14세기 중후반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를 거쳐서 그다음에 금융, 무역, 학문의 중심지로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헤미아가 얼마나 발달하고 융성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죠? 프라하 아니에요? 예, 프라하입니다. 맞죠? 네. 1606년경 이미 프라하 성의 탑은 금탑으로 재건되었고 성당은 높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진짜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당시 보헤미아는 풍족한 자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건축을 실시했고 참 유지 잘해 유럽. 그래서 파리와 로마에 견줄 만한 발전한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와.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당연히 돈을 추적하게 된 이제 귀족들도 나오게 되고 그들의 입김이 당연히 강했겠죠. 자, 이런 보헤미아에서 대다수의 귀족과 백성들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느냐? 바로 신교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헤미아의 왕은 로마 카톨릭 신자입니다. 아하. 그럼 어떻게? 그래서 힘 있는 이 보헤미아의 귀족과 백성들은 국왕을 압박합니다. 그 결과 보헤미아 왕국 안에서만큼은 백성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겠다,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왕이 바뀌어요. 그렇죠. 오. So smart. 오. 오, So smart. 왜냐하면 보헤미아 왕위를 계승하게 된 인물이 더 이상 보헤미아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야, 바로 큰일 어떤 나라고 인물이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쪽인가 본데 약간 저기. 드워프? 아니 우리 그 뭐지? 그쪽이 뭐예요? 맞죠? 네, 무슨 가문?이지? 아우 그 가문 있잖아요. 예? 뭐야? 다섯 글자. 합스부르크. 예. 그쪽인가 봐. 턱 보고 알았죠. 턱 보고. 그래서 1617년에 차기 왕으로 선출된 페르디난트 2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페르디난트 2세는 권력 갖자마자 보헤미아 내의 신교파에서 새로 짓는 교회의 건설을 중단시키고 이에 항의하는 신교 세력의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신교도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종교적인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고집불통이야. 이상한 기자님. 네. 그 페르디난트 2세는 왜 신교를 탄압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저분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합스부르크. 예.
합스부르크 국가가 아주 열렬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페르디난트 2세가 광신도하고 한 장 차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교를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개혁 이런 것도 반대를 했겠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전에도 오스트리아에서 신교 설교자를 막 내쫓고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에요. 교수님, 그러면 보헤미아인들 입장에서 신교를 이렇게 탄압하는 페르디난트 2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신교 귀족들은 페르디난트 2세의 최측근에게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지금 그 옳은 행동 보인 거 아니에요? 지금 최측근들이 저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 왼쪽에 왜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음표져 있을까요? 이 그림이 사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를 행동을 알아맞혀 했을까요? 보세요. 그렇게 막 나쁜 행동은 안 했을 것 나쁜 같은데. 보이지 않아? 저 옷 찍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나쁜 행동을 했다가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그림 보시면 오른쪽은 좀 어둡잖아요. 네, 왼쪽은 조금 밝아요. 그렇죠. 그럼 당시에 전기가 없었으니까 왼쪽에서 뭔가 이제 들어왔겠죠. 정답! 네, 규현 씨. 설마 화형시킵니다. 설마 바로 화형식. 아 실내에서 실내에서 화형은 좀 규현 씨 오답입니다. 아니구나. 그래서 빛나는 줄 알았는데. 정답. 네, 혜성 씨. 왼쪽에 음, 큰 창이 있었어요. 네. 그 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요. 창으로 던져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와 그렇게까지 했다고? 뭐야 창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네. 페르디난트 2세의 신하들을 창 밖으로 내던져 아니 버렸습니다. 걔네들 그럼- 무슨 힘이 있다고. 공중에서 떨어뜨려 죽인 거예요? 자, 이곳은 3층 건물의 꼭대기층으로 지면에서 약 20m, 21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7층?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높이서요? 바깥으로 내다 던졌죠. 아니 그러면 왕하고 이 신교 세력 사이 돌이킬 수 없게 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반기를 든 이제 보헤미아의 귀족들은 페르디난트 2세를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디난트 2세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스스로 선출하게 되는데 에? 어떤 분인지 당연히 모르겠네. 카톨릭은 아니고 불교. 신교를 믿는 불교가 와줘야 돼 이제는. 여기 둘 다 답이 없어. 신교든 뭐든. 그 인물은 바로 신교를 믿는 신교 세력의 대표자로 여겨지고 있던 팔츠 선제후국의 제후인 프리드리히 5세라는 인물입니다. 프리드리히 5세는 자신이 보헤미아 왕으로 선출된 이상 이 기회에 로마 카톨릭 세력을 뿌리 뽑아서 이 보헤미아를 완전한 신교 왕국으로 건설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페르디난트 2세는 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바보가 아니선 그럴 리가 없죠. 페르디난트 2세 역시 보헤미아 이곳의 왕위를 내려놓을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디난트 2세는 반란을 일으킨 보헤미아 신교 귀족들과 프리드리히 5세를 역적으로 몰아서 보헤미아에서 신교 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의 왕위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이 무렵 페르디난트 2세에게 명분이 하나 더해지게 되는데 페르디난트 2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차기 황제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분열을 막는 수호자라는 책임까지 더해지게 된 거죠. 어디 던졌어야지. 결국 신교를 대표하는 보헤미아의 새로운 국왕 프리드리히 5세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 페르디난트 2세 이 두 인물에 의해서 유럽의 최초의 세계대전 30년 전쟁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